자, 이제 추천주 간단 체크 드리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아직 마감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 배분 관계에서 제가 장중이지만 간략히 체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전 추천드렸던 종목이 없어요. 전일 나온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전전일 드렸던 종목들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또 시장적인 요인들 간략히 지금 러시아 사태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추천드렸던 종목들 체크를 해볼 텐데,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에 업로드 드리고 있죠. 그 내역들을 제가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카페에 올려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 유튜브 제목 아래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니시면 저희 유튜브 메인 페이지에서 무료 추천 종목 아래 클릭, 혹은 네이버의 왕심심 카페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왕심심 카페 검색해 주시면 맨 위에 저희 카페 이렇게 뜹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엑셀 파일 내용이 이 내역입니다. 이 내역을 1년 넘게 기재를 드리고 있고, 작년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간단히 데이터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달까지 누적 수익 기준, 1월부터 12월 달까지 최고 누적 수익 기준이고요. 최고 누적 수익 기준에 변화가 있어서 약간 수정이 되었습니다. 자, 3413.36%를 기록을 했고요. 1096승 87패, 1183개의 표본이고요. 92.64% 승률을 달렸습니다. 한 종목이 더 추가되었음을 보실 수가 있죠. 종목이 좀 시간이 더 걸렸거나, 혹은 뭐 손절이라든지 아니면 더 큰 차이, 그런 걸로 인해서 변화된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 자, 22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누적 기준 1375.93%고요. 104승 6패 해서 110개 표본 94.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월달이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손절로 연결된 종목이 조금 늘어났고요. 70개 표본이니까요. 그리고 2월달은 아직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영향이 좀 있죠. 시장적인 요인이 있고, 대부분은 저희 종목들의 특성상 시간 지나면 다 올라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달 거 뭐 1월 말이라 쳐도 뭐 한 달씩 막 돼 가고도 있고요. 정리가 또 필요한 종목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더 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월 23일인데 21일인가요? 그때 추천드린 종목이 코리아 FT 되겠습니다.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 기준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오늘 3385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3385포인트 승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이치모터스인데, 주가 조작 뭐 문제 이런 걸로 뜨겁지만 반대로 말하면 관련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했고요. 오늘까지 2% 정도 반등이 나와줬지만 추가 저희 기본 차익권에는 도달을 좀 못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홀딩을 유지해 주시고, YG엔터가 63,100원까지 추가 상승했습니다. 2.7%인데 기본 차익권이 살짝 모자르죠. 살짝 모자른데 그냥 2% 정도 먹으시는 걸로, 드시는 걸로 일단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지만 시장이 시장인 만큼 체크를 그렇게 해주시고, JYP 같은 경우는 49,550원까지 추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올라왔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벨셀은 기본 차익 도달 후 바로 폭락했고요. 그 외 종목들 특이사항은 많이 없는 모습입니다. 자, 체크를 하고요. 아이패밀리까지만 할까요? 아이패밀리 SC가 25,65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25,650원. 이렇게 잡고요. 시장적인 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코스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뭐 재차 말씀드리는 내용을 솔직히 반복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코스피는 아무리
저희가 가치를 잡아 보더라도 지금 고점비 22% 가까이 밀려 있습니다. 최대 하락폭이 22% 정도인데 전 세계 어느 국가들도 이 정도까지 빠진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미국으로 치면 다우 지수잖아요. 다우 같은 경우 22%까지 빠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0% 정도? 그렇게 감안한다면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거고요. 이 저평가 가치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곳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죠. 그 부분이 있지만 반대로 또 생각을 하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50bp 가능성이 거의 낮아졌습니다. 한때 50bp 인상 가능성이 90%가 넘는다라고 월가에서의 직치가 나왔지만 현재는 25bp 가능성이 거의 7,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에 가까울수록 정확한 수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 금리 인상은 더 낮아진 가능성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많은 부분에서 언급을 드리지만 가장 확실하고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자세한 데이터는 이전에 제가 드렸던 데이터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렸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20% 정도 밀렸습니다. 19% 정도 밀렸죠. 근데 한국은 이렇게 갔고요.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랐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하면요. 대략 이렇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갔고요. 지금 이 정도 이렇게 밀린 상황인데 한국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올랐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기간이 훨씬 길죠. 훨씬 깁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한국은 조정 기간이 지금 6개월이 넘어가고 있고요. 이 기간이 6개월 정도 되고 있고 미국은 2, 3개월 정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 시장하고 비교하는 게 말이 되겠느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이 빠졌고요. 또 한국 시장은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지만 전 세계적인 기업 가치 계산법에 따르면 한참 오르지 못한 상황에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목표가 100이었다. 100까지 갔다가 20이 빠져 있는데 한국은 목표가 100인데 80까지 갔다가 20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제가 지금 당장 많은 지표들을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거고요. 다만 그 저평가되어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죠. 중국이라든지 북한 문제로 인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을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오너 리스크가 제일 큰데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이 수익이 나면 이거 주주하는 정책에 따라서 대부분 주주한테 반환을 합니다. 주가를 올리는 부양책을 쓰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식을 자사주 매입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배당금이 나오면 배당금을 좀 늘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국은 그러지 않죠. 한국은 쪼개기 상장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구글 같은 경우는 알파벳 하나만 상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글이 하는 사업들을 보시면요. 유튜브 사업이 있고요. 검색 엔진 사업이 있죠. 그리고 또 구글 하면 저희가 떠오르는 게 알파고 떠오르죠. 네, 이런 사업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지금 생명공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각자 상장되어 있는가? 아니죠. 알파벳이라는 종목 하나로 되어 있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있다. 그럼 카카오뱅크가 있고요. 또 카카오페이가 있고요. 또 카카오 모빌리티가 있는데 지금 약간 잠잠하죠. 카카오 게임이 있고요. 이렇게 상장이 되다 보니까 이 종목들에서 대표로 한 분의 이름이 올라오면 그분이 여기서도 월급 받고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그러면 사실상 이 돈들이 주주한테 가야 되는데 주주한테 가지 못하고 대부분 그냥 고위급 분들의 월급으로 챙겨야 되는 그런 구조도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부분이 있죠. 해서 이게 풀려야 저평가 가치가 크게 반영이 될 텐데
언제까지 저평가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모습입니다. 돈바스 사태에 관련해가지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냥 간략히만 설명을 드리면 크림반도 이렇게 먹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돈바스 내에 두 가지 국가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가 뭐 감히 뭔데 싶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허락을 해주면서 지금 두 개의 국가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는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한테 우리는 간단하다. 목적 간단하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 한마디면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나토 가입 협정, 그러니까 나토라는 건 이제 북대서양 가입 기구인데, 조약 기구인데, 이 나토 쪽에서는 이 조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토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분쟁이라든지 뭔가 사소한 그런 문제들이 없어야 된다. 그런 조약이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 보면 어차피 가입이 안 되는 건데도 러시아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거의 대부분의 명분과 실리를 지금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 상황에서 러시아가 지금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여기 들어와 있고, 러시아 접경 지역이라고 하지만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돈바스 지역은 어차피 러시아 지역이었다. 그래서 우린 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나라를 포기한 듯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 그냥 그러려니 한 거고요. 또 전일인가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했던 발언 중에 논란이 됐던 게 있는데, 정보가 많았겠죠. 정보가 많으니까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살짝만 침공한다면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크림반도 수준으로 그냥 먹고 끝난다면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어쨌든 막바지 단계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바지고요. 뭐 러시아가 여기서 이제 더 할 수 있는 건 일로 쳐들어가는 건데,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을 챙겼습니다. 지금 위상도 챙겼고요. 그리고 뭐 러시아가 지금 가스값도 많이 올려놨고요. 그죠? 그리고 명분 실리 뭐 다 챙겼습니다. 지금 사실상 더 이상 뭐 더 할 요인이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러시아가 뭐 중국만큼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를 이번에 보여준 계기 중 하나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의 영향력이 이쪽 지역에서 아직 여전하다. 또 가스값도 많이 올렸다. 근데 이게 이익이 한 200조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전쟁을 일으켰을 땐 2000조가 나갑니다.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죠. 해서 뭐 더 이상의 진격은 서로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봤던 부분인데, 전쟁 대신에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가 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뭐 동맹군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을 위해서 들어왔다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습니다. 그냥 강제합병하는 수준. 이런 거고,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러시아가 여기를 침략하면서 좋은 부분이 뭐가 있냐. 일단 뭐 이런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이 폴란드라든지 이쪽 국경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우크라이나까지 치고 들어오면 일종의 38선이 서울로 바뀐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막는 게 목적인 거고요. 그 중간에 일종의 좀 마찰을 줄이는 이 접경 지역에 나라를 하나 이제 포섭을 함으로써 사실상 그 뭐라 그럴까요? 침대 효과 같은 이렇게 중간에 이제 막아주는 그 효과를,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생각이 지금 러시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북쪽에는 벨라루스가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는 크림반도가 위치해 있고, 또 이쪽에도 지금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돈바스 지역까지 먹게 되면 뭐 이 동유럽 쪽에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고, 만에 하나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저희 한반도 지형을 봤을 때 이렇게 생겨서 여기 일본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쪽으로 예를 들어 뭔가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한국이 이렇게 돌아가는 수밖에 없죠. 근데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제 지정학적으로 지금 이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돈바스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질러가면 루마니아, 뭐 헝가리 이쪽으로 진입하기가 쉬운데, 예전의 지도만
놓고 봤을 때는 크림반도가 이렇게 잘려있죠. 그러면 돈바스까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벨라루스는 도와주겠지만 그렇다면 러시아가 이전 방식을 사용하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루트가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 거죠. 여기를 건들면 바로 미군에서 뭐가 날라오겠죠. 그런 문제들도 있다. 그리고 이게 흑해입니다. 흑해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지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지역까지 먹을까? 라고 하는 건데 뭐 그 정도까지는 어렵다 보고 흑해를 통해서 뭐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소 수월한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단순히 그냥 백값만 따져보자고요. 이 크림반도를 통해서 여기서 일로 루마니아랑 교역하는 거랑 예를 들어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랑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불리하지만 러시아는 얻을 거를 다 얻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초상집입니다만 제가 너무 신나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제가 신나 있는 부분은 전쟁이 나서 신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거의 끝나간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신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과거 뭐 제가 지표들도 여러 가지 보여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하나만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기간을 보시면은 폴란드의 서쪽 국경을 침공하고 소련군이 1939년 9월 18일 폴란드의 동쪽 국경을 침공함으로써 발발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1939년 이때가 2차 세계대전으로 공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939년 9월 18일입니다. 이때 당시 다우존스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이거냐? 아닙니다. 1939년이고요. 대략 이때 정도 됩니다. september. 이때 오히려 증시는 크게 변함이 없거나 올랐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1940년대까지 크게 뭐 문제없는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쟁이 그렇게까지 영향을 많이 끼친다? 라고 보기 다소 어렵다. 심지어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최종 마무리됐다라고 보는 게 1945년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고 있죠. 1945년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원자폭탄이 투여됐죠. 8월 6일, 8월 9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자, 45년도 어땠나요, 주가가?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죠. 1945년 히로시마 원자폭탄 굉장히 큰일인데 주가는 오히려 42년도 바닥을 치고요. 거의 2배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전쟁이 심리적인 위축은 될 수 있지만 또 일시적으로 하락 요인은 될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결국엔 보통 한 달 정도 이내로 다시 급등하는 그런 요인들을 만들어 왔다. 한국에서 이제 북한 리스크를 저희가 자주 봐왔기 때문에 그와 비추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무래도 장이 마감되지 않은 시간에 영상을 찍다 보니 충분히 좀 말을 많이 했고요. 뭐 여러분들께서는 2배속 혹은 짧게 잘라서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요. 저는 잠시 후 시장 마무리하고 무료 추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